네, 이 지키 여기 영역이 늘 이제 할 때마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이렇게 금융이나 또 이쪽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기본적인 걸 정리하는 거고 정말 쉽게 정리했다고 얘기를 해서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 뭐 좀 따로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들이 오고 해서 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또 청소년 교육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지키기란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적절하지도 않고 또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개념들 자체를 좀 잘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 문제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간다라고 한 측면에서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위험과 지키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관계적 위험,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진단지 보면 쭉 10개의 코칭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개념상으로 보면 지키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 관계적 위험 이 하부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되게 각각이 되게 개별적인 거라서 지키기 전체는 좀 되더라도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약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얘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돈이 좀 모이면 돈이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면 돈이 좀 있는 분들이고 관계가 없어 보이면 돈이 좀 없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생기면 그냥 사람들이 찾아와요. 빌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동업을 하자, 좋은 걸 소개해 주겠다, 투자해라 뭐 이런 측면들로 사람들과 이게 이제 아주 비즈니스적인 관계면 상관이 없고요. 근데 지인들로 감정을 교류하거나 추억을 나누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이 돈 문제로 다가오면 우리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돈이 많아지면 세금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법과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못 지키고 잘 모르고 실수하면 우리 재산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면 치료비가 들어가고 소득이 단절되고 이런 위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리스크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질병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평생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거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평생 사람 때문에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돈이 좀 많아지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문제들 때문에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고 제가 착한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관계 때문에 생기는 돈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키기라고 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는 리스크란 게 조금 특징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외부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벌기에는 사업상 사기, 실패할 위험, 투자에는 투자 간의 다양한 위험들, 소비에는 충동구매, 감정소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위험들하고 조금 다르게 개인이 통제, 관리, 회피하기 좀 힘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아닌 미래의 위험. 그러니까 벌기, 불리기, 쓰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매일 겪어 나가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사람이 돈 빌려달라 이런 건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고가 나고 하면 평생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것들 이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관리나 이런 거, 돈 관리 이런 거, 투자 이런 건 우리가 조금 공부해서 원칙만 가지면 그게 박사가 안 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세금 플랜을 짜든지 보험 플랜을 짜든지 뭐 이런 거는 뭔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동업을 하거나 이럴 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서류 작성을 한다든지 상속 정려 플랜을 수립한다든지 이러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측면에서의 리스크, 그걸 좀 따로 떼놓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다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는 어떤 게 있냐면 관계적 위험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돈 문제, 지인 간의 돈 거래, 동업이나 파트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거에서는 질병, 사고, 사망,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과 제도나 사회적 환경, 세금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고, 이게 현실화가 되면 어떤 손실이 되냐면 관계 파괴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세금을 발생하게 되거나 금전 손실 이런 게 있고, 신체적 위험이 발생하면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고 소득이 단절될 리스크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소득과 단절된 부분들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되게 치명적일 수 있는 거고요. 환경적 위험은 세금, 벌금, 수수료 이런 측면에서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고, 대표적인 리스크 대책이라는 게 상속 정려 플랜을 미리 한다든지 아니면 동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는 거. 이거는 제대로 서류를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안 받는 게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보험 플랜, 세금 플랜 이런 대표적인 플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머리 들어올려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우리 돈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머니 타입이라는 게 단기적이냐 비관적이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타입을 나눴는데, 전략적인 사람들은 상황과 비용에 맞게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고, 충동적인 사람은 플랜이라는 걸 되게 즉흥적으로 수립하고 수정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누가 좋다고 하면 했다가 나중에 보면 아니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꿈꾸는 유형들은 좀 뭘 해도 좀 크게 상속 플랜 같은 나 나중에 잘 되니까 뭐 크게 해야 돼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거고, 낭만적인 경향은 에이 괜찮아 뭐 아픈 것도 경험인데 뭐 다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경향들, 이런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항상 이 낙관적인 사람들한테 이 플래닝과 관련된 부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들로 보고 우리 코치님들 개인적인 성향 타입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계적 위험에서 돈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어떠세요? 없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들이 막 부딪혀서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관계성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지인들하고 돈 거래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안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사업을 잘 준비해 왔고 하는데 단기적인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 도와주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크게 될 것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지인과 동거래 삐, 이게 늘 정답은 아닌 거죠. 코끼리가 상아를 만졌을 때와 꼬리를 만졌을 때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 관리를 잘 못하면 지인 관계에서 돈도 잃고 사람들 잃는 일이 생기지만, 사실은 도와준 것들이 또 돌아오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줘서 못 받은 것도 많고 지연해서 갚는 것도 많고 못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지인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될 때가 많죠. 돈 빌렸다가 친구 잃고 돈 잃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괜히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돈 갚으라 그럴까. 너 나는 괜찮은데 아니, 그 정도 내가 줘도 되는 친구인데 지가 미안하다고 연락을 안 하네. 이래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 그뭐 있죠. 그죠? 그다음에 동업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집안에 한테 잘 나갔는데 보정 때문에 동업하는데 믿었는데 나한테 그 자식이 그럴 수가 있을까? 친구 사업에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 보게 되고 사기당하는 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 간의 문제 보면 이거는 가족 간의 돈 문제에 대해서 나왔던 신문 기사의 제목들이 형제가 원수가 되고 형 살해하고 상속재산 나누고. 근데 우리 코치님들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쭉 이렇게 상담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게 100억, 200억 때문에 꼭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도 완전히 갈라서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내려보면 이게 모든 것에 다 정답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내려보면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와서 야, 나 좀 돈 좀 필요한데 한 500만 원 좀 빌려달라.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여기 딱 보면 빌려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칼같이 자를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면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안 주려고 그러는데 차마 그 관계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서 뭐 이런 경우다. 그 다음에 아니 친한 친구가 그 정도 돈 하려는데 어떻게 안 줘요?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친소 관계에서 그걸 결정할 게 아니라 돈이 왜 필요하니?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일이 안 생긴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서 이거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뭘 할 건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이 친구를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될까? 아니면 괜히 지금 망할 거 다음 달에 망하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돈 들고 사람들이 있거든. 차라리 완전 망한 다음에 조금 도와주는 게 차라리 그 친구한테 진짜 도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진짜 돈 주고 욕 먹고 돈 주고 사람 잃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저도 지금 한때 그 벌 때 나가 있는 돈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부실 채권이. 근데 저한테 반응들이 달라요. 배째라 뭐 연락도 안 받고 이런 사람도 있고 늘 내가 언젠간 니한테 돈으로 복수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요. 그리고 또 그중에 한 사람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법무사가 됐어요. 되게 이제 제 선배인데 50 넘어서 법무사가 된 거죠. 저희 회사의 법률적인 일은 다 거기 맡겨요. 아주 실비만 받고 해줘요. 왜냐면 자기가 아직 못 갖고 있는 게 있고 뭐 이자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딱 내 경험을 가지고 칼로 물자르게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그런 생각들 하는데 원론적인 부분도 요건 좀 필요한 것 같다. 관계가 아니라 이 돈의 용도나 이런 부분들 물어보고 주든지 빌려주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업 등 이런 거 할 때 계약서 쓰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모든 갈등은 어긋난 기대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업관계 다 적용되는 표현인데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분들이 와서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조인 같이 하면 어떠나 협업을 하면 이런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게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서 기대를 맞춰보자.
그래서 처음 기대를 맞춘 다음에 그걸 영구불변이 아니라 내년에 또 바뀌면 된다. 당신이 기여 부분이 많으면 그때 또 바뀌면 된다. 근데 갈등은 늘 어떻게 생기냐면 나는 20을 주면서 엄청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만 줘도 되는데 나는 우리 고승란 선생님이니까 내가 20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김진숙 교수님이니까 내가 20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20을 줘요. 근데 김진숙 교수님이나 고승란 선생님은 당연히 나는 50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안 되면 30 정도에 마무리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줄 때는 20을 주면서 진짜 생각한다고 주는데 20 받으면서 이게 뭐야, 이 얘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맞춰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20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너무 애써주시고 성과가 좋아서 25를 드릴게요. 이러면 맞춘 것보다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할 때는 더 잘 될 것 같으면 30으로 조정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갈등이라는 거는 그럴 때 많이 생겨요. 특히 동업 같은 거 할 때 명확하게 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정연화 상속 문제도 제가 오늘도 그 대전에서 이제 은퇴자 교육, 전직 교육 하잖아요. 그 교육을 이제 하고 온 건데 그분들한테 상속 플랜 수립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했죠. 왜 안 하셨어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거 안 하는 거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녀들하고 가족들 간의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는 측면들도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 정도. 자식들은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만큼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누구에게 언제 얼만큼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저는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이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누면 좋은데 일단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중간중간 혹시 의문이나 좀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정리 쭉 한번 하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 보험은 신체적 위험을 대비하는 건데 보험은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어요?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도 가입을 한두 가지 하셨잖아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뭐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드는 거지? 내가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잘못 생각하면 보험을 이제 엉뚱하게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고성난코침 예상치 못한 목돈. 그 목돈이라는 거는 치료비 얘기하죠. 예, 그죠. 요즘에 병원에서 암 같은 거 진단받아 치료하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천?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암 종류, 진단 종 이런 게 다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의료보험에서 일정 금액 넘어가는 거는 의료보험공단이 다 지원해주고 이런 거 아세요? 실제로 치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물론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비급여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하고 수술할 때 기본 비용들을 벗어나는 부분들은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생기는 재정적인 리스크라는 측면에서는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빨리 죽거나 오래 이 네 가지를 리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래 사는 거는 제가 이 연하게 해놓은 게 이거는 우리가 분리기에서 해결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질병으로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너무 빨리 죽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보시면 질병, 사고, 조기 사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질병과 사고란 측면에서는 치료비란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소득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을 보장을 받는데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궁금하네. 자, 선생님들 암 진단받으면 얼마 정도 나오게 가입하고 계세요? 김지석 교수님 얼마 정도? 저는 고해감은 1억 6천인가. 1억 6천. 네. 그 다른 분들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모르세요? 네. 네, 모르시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네. 그래서 보시면 치료비를 위해서 1억 6천이 들 가능성은 진짜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진짜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보면. 근데 소득 단절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런 거죠. 많이 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안 하면 보험 못 가입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느 정도 가입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질병이나 사고 치료비를 위해서 아니면 소득 단절이라는 측면, 소득 단절이라는 거는 조기 사망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이나 주수입원이 소득이 단절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조금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나눠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고요. 실손보험이 있고 기본적인 뭐 진단비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치료비가 더 들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아주 뭐 새로 나온 급여가 비급여인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비싼 진료를 막 해보려고 하고 이러면 뭐 한도 끝도 없는 측면이지만 일반적인 진료라는 부분도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비를 준비하고 소득 단절을 대비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가족 보장과 관련된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장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뭐 주수입원이 남편이더라고 하면 남편의 입장에서 이때까지 많이 얘기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측면도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할 때 보험이 엄청 많으면 좋지만,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실손보험은, 이건 제가 볼 때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요거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 한 50%는 걸리는 것 같아요. 사망하기 전에.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죠.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사망을 할 때 나오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통상은 보면 정기보험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사망하면 주는 거. 사망보험을 주는 거. 그게 정기보험이고 언제 사망해도 한 번에 주는 게 종신보험. 그래서 생명보험이라는 거 왜 필요하냐면 뒤에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사망했을 때 내 뒤처리 비용, 진료비가 크게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부채가 남아있다든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담해야 될 우리 가족들에 대한 어떤 자산, 소득 이런 부분도 내가 계속 못 해주니까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명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실손보험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병원비에서 진료비를 내면 거기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어요. 급여는 의료보험공단 혜택을 받는 거, 비급여는 못 받는 거. 그러니까 비급여는 예를 들어서 눈 수술을 할 때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는 급여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다초점 렌즈를 넣어서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을 안 써도 되는 거. 그거는 비급여예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뭐냐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게 그게 실손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공단보험금은 당연히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전체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여기에 제한들이 생기는 거죠.
비급여는 적게 해줘야 돼. 비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문제가 돼. 그 백내장 수술하면서 노안 수술하는 게 되게 문제가 된 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그 노안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노안 수술을 할 때 단초점 렌즈를 넣은 게 있고 다초점 렌즈를 넣은 게 있어요. 단초점 렌즈를 그냥 넣으면 노안 그 백내장 수술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시력만 좀 좋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노안이라는 건 그대로 가요. 그렇게 하면 치료비가 한 100몇십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다초점을 넣어서 노안이 없이 그냥 가까운 거 뭔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수술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막 시킨 거죠.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도 막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 2009년도인가? 그때 실손의료비 가입한 사람까지 그 다초점 렌즈까지 돼요.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거는 보장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의료 쇼핑이 많은 걸 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초점 수술했거든요. 이게 백내장 수술을 제가 노안은 좀 늦게 왔는데 백내장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비용이란 거 따져보고 하니까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보험료 내고 보험금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난 다초점 렌즈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 별로 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진단을 받게 해가지고 이런 의료 쇼핑들을 막 하게 만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바뀌고 있는데 실손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부분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1세대 때 2009년 10월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니는 거지. 실손보험에서 다 내주니까. 그러니까 2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 자기 부담금 10%에서 20%. 그다음에 2017년도에서 나온 거는 10% 20%인데 비급여는 30%. 그다음에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는 20%, 비급여 30% 이렇게 그러니까 비급여 되는 부분 이제 보험회사에서 주는 걸 좀 줄이고 자기 부담금을 좀 늘린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료가 좀 낮아지. 근데 지금 선생님들 실손보험은 다 가입하고 계시죠? 예, 1세대는 그 기본적으로 구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병원비를 지급했냐 안 지급했냐의 문제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그 뭐 비뇨기 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생식기 계통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그러니까 엄청 다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보험에 대해서 되게 오래 봐왔지만 제일 어려운 게 보험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원론적으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세대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의료 쇼핑을 하는 것들을 좀 막고 그래서 비급여 되는 거는 자기 부담금을 좀 높이고 그러면서 보험료를 좀 낮춰주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 올라가는 게 눈에 팍 보이죠. 원래는 한 3만 원, 5만 원, 7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팍팍팍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되면 노후 실손 이런 게 이런 걸 아마 바꿔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계속 실손 의료비는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데 의료보험이 그 커버를 못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예측이에요. 좀 만만치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의료보험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점점 의료보험 재정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점점 혜택이 늘어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보험료 내는 사람 줄어들면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 장수시대 사회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의료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차피 사회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손을 입으면 뭐 무조건 국민건강보험, 제2건강보험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래서 실손 전환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1세대인 분들은 뭐 4세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노후 실손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세대 실손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급여는 20%, 비급여 30% 자기 부담금이 좀 는 거죠. 그 다음 비급여 보험금 수령이 많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이게 보험료라는 거는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이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비급여로 하는 막 그런 치료들 많이 받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비급여 자꾸 하지 마라. 의료 쇼핑 하지 마라. 근데 급여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의료보험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3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 사망 원인을 뭐 1, 2, 3위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거든요. 이 폐렴이 3위인 거는 우리가 노인들이 사망할 때 대부분 다 폐렴으로 다 사망이 보통 되거든요. 그 특별한 원인 없이 사망. 그래서 폐렴이고, 그래서 1, 2, 3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한데 요 정도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뭔가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 용어나 이런 것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뇌혈관 질환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뇌혈관 질환 중에 뇌출혈이라고 하는 건 16% 정도밖에 안 되고요. 뇌졸중이라는 게 77%, 그 다음에 기타 합쳐서 뇌혈관 질환 100% 이렇거든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뇌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게 있고요. 뇌출혈만 보장하는 게 있어요. 보험료의 차이는 여러분들 모든 보험이 똑같아요. 보험료의 차이는 확률이 높으면 비싸요. 왜? 직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확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싸요. 뇌혈관 보험의 질환에 내가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뇌출혈만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료가 낮은 대신에 지급받을 가능성도 낮은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급성심근경색은 19%예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받았을 때만 보장받는 거는 보험료가 싸겠죠.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 그래서 요 개념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보험 관련된 전문가가 있으면 자기 보험 진단 한번 쭉 진단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한번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는데, 김수익 교수님 한번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제가 그 이령 소장님이라고 우리 같이 코칭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보험 관련된 거 우리 코칭들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내 보험 진단 이거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진단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적절한 성과 부족한 성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거를 앱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소개하는 시간들을, 사실 그것만 제대로 보는 것만 해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 그런 게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어 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뭐 이해하고 하기다 달라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들을 보면 보통 보면 진단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비가 있고 입원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통상적으로 제일 저렴하게 진단비 보험료를 구성하는 건 뭐냐면 진단비만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진단 3천만 원 이러면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입원비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심플한 거고, 수술비를 더 세팅하고 입원비를 더 세팅하면 보험료가 이제 더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인데도 뇌혈관 질환 다 한다, 심혈관 질환 다 한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좀 비싼 거고, 이것만 해도 보험료가 뭐 10만 원씩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집안에 늘 우리 집안에 심혈관이 문제가 돼. 이러면 보험료 좀 비싸더라도 심혈관 질환 제도 보장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 집은 늘 뇌혈관이 문제가 돼서 그러면 그런 것들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 선택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알고 보험설계사나 그 재무설계사하고 상담을 하는 것과 그냥 막 하는 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돈과 관련된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요 이해가 필요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것들을 얘기할 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요건 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메디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의료화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병원에서 안 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은 병원에서 자꾸 하는 거죠. 뭐 정서 불안도 마찬가지고 우울증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우울하면 운동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가족끼리 잘 친하게 지내면 돼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니고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한 영역이 자꾸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가 많이 들겠죠. 특히 고령화가 될수록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의 흐름이 큐어에서 케어로. 옛날에는 우리가 암 진단 받으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관리가 문제잖아요. 특히나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갈 것 같아요. 치료는 안 되지만 관리를 통해서 더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료계의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냐 아니면 죽느냐 할 때보다 관리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 10명 중에 1명이라고. 이 프로테이지가 점점 더 늘어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치매 쪽에 누군가가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이러면 진짜 인류 역사의 큰 난제를 해결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야, 치매는 진짜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재정인데 이거는 뭐 문재인 케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약간 상관이 있어지 그런 거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받아가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돈 낸 사람은 줄어들어요. 그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제 해결의 키는 제가 볼 때 뭐가 있냐? 출산. 저는 그것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출산이 안 되면 이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그 이민이나 이런 것들 에서 그 인구들이 유지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제가 볼 때 또 하나 하면 통일.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표현하면 한국 사회가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고 출산율이 제일 낮잖아요. 이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지표인 거죠.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건 현재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고 출산율이 낮다는 건 미래 희망도 못 가진다는 거. 이게 이 한국 사회 되게 슬픈 통계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가진 역량이나 에너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 정도령이 나타나서 출산 문제를 해결되면 진짜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의 70대 이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되게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념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는 요 구분이 좀 필요해요. 자,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 네, 김유석 교수님, 다른 분 좀,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생명보험,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에 가입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김유석 선생님 어떤 거 가입하고 계세요?
정신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미리 넣어주셔가지고. 납입은 끝났는데 네, 보장은 계속되고 정확한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보장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종신보험인데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라 그러고 보장 기간이라는 거는 보장이 되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구분을 합시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은 평생 낼 수도 있고 한 방에 낼 수도 있고 10년 낼 수도 있고, 이런 거 보험료 납입은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소득이 많지만 좀 있다가 줄어들 것 같아. 그럼 빨리 내버리는 게 낫죠, 그죠? 그럼 납입 기간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총액은 줄고 매달 내는 돈은 늘어나고 이래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겠죠. 내가 10만 원씩 내는 거를 20년 내고 있는데 그거를 10년만 내고 싶어라고 하면 20만 원을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내는 거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액은 줄고 매달 내는 금액은 늘어나고. 근데 나는 부담 없이 길게 내고 싶어라고 하면 길게 내면서 총액은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우리 대출도 빨리 갚으면 이자 내는 돈이 적기 때문에 총액은 더 적잖아요. 그죠? 원금은 똑같지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납입 기간은 별도의 로직이고, 보장 기간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보험금 지급 사유는 똑같아요. 사망이나 80% 이상 장애 시. 근데 보험 기간이, 정기보험은 정한 기간, 그래서 정기보험이에요. 그다음에 종신보험은 사망 시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텀 라이프, 영어로 홀 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지금 가입할 때 10년, 20년, 30년, 또 내지는 나이가 60세, 70세 기간을 딱 정해놓고 들었을 때는 그 기간에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종신보험은 한 번은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확률이 더 높겠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사람 한 번 죽었으니까. 이거는 60세까지 보장을 했는데 내가 61세에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니까 보험금 지급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요. 그래서 보험료가 종신보험 대비 10% 한 30% 정도 되고 상대적으로 고가고. 그 왜 가입하냐 이랬을 때, 정기보험은 조기 사망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조기 사망 위험이라는 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보통 가장들이나 주소득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는 보험이 정기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은 정기보험 위에서 플러스 상속이나 상속 세테크를 위해서 가입하는 게 종신보험.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정기보험은 보장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 대신 보험료가 싼 거고,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긴 대신에 보험료가 비싼 거죠. 사례로 보면 1억을 보장을 받는데 10년 납 10년 보장을 한다 그랬을 때 30세는 5,200원이에요. 1억 보장받는데. 종신보장을 받기 때문에 34세는 30세 종신보험은 10년만 낸다 그러면 34만 원. 엄청 차이 나죠. 그죠? 이거는 30세 정기보험은 보험금 지급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험사가 보는 거예요. 실제 사망률이 거의 없으니까. 40세 되면 10,000원, 50세 되면 25,000원 이렇게 되는데 42만원, 53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 커지죠. 보험료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가입하고 싶지만 비싼 게 문제고, 정기보험은 싸니까 좋은데 기간이 문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김진숙 교수님은 종신보험에 왜 가입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아, 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의 후배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저보고 연금도 연금이지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 종신 뭐 이 아들한테도 좀 저거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거를 하라 그래갖고 하여튼 연금이 되냐 했더니 연금이 된다 그래서 했는데 이 주보험이 종신보험이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고 들었어요. 네. 그 이제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은 연금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그냥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될지. 네.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그 납입 기간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전문가들끼리 얘기할 때 대표적인 잘못 가입하는 사례, 아,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하면 안 되는 짓,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 판매할 때 연금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판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금 보장 기능을 넣으면서 종신 기능도 조금 깎아먹기도 하고 실제로 저축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형태의 적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보험을 판매할 때는 야 짬짜면 있잖아 짬짜면 우리가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때 짬짜면 시키면 두 개 다 맛볼 수 있잖아. 되게 좋잖아. 그게 바로 연금 받는 종신보험이야. 이러면서 판매를 해요. 제가 이런 화법도 교육도 시키고 막 옛날에 그랬는데 근데 그걸 바꾸면요. 칸막이가 있으면 두 개 다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연금 받는 종신보험은 칸막이가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짜장면과 짬뽕이 막 섞여져 있는 거. 니 맛 내 맛도. 둘 다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김수혁 교수님 그때 누구랑 상담 한번 해보시기로 안 하셨어요? 아,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왜 고민이냐면 이틀 전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같은 제가 삼성인데 삼성이 종신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이게 지금 제가 6,400만 원을 벌는데 거기서 해약을 하면 5천만 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5.5%로 5년을 해놓으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확정 연금을 이제 제가 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권유를 해갖고 제가 지금 어제 오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 종신보험에서 연금으로 전환할 때 얼마를 탈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래야 내가 결정을 할 거 아니냐. 비교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처음에 그래서 아니 알 수가 없다니 전제를 1년에 제가 한 15년, 20년 탈 거니까 수익률을 2%로 전제를 하고 뭐 최소 수익률을 전제를 하고 넣으면 계산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지 내가 결정을 한다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라 그래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희영 소장님한테 그 보험 이 상담을 받을 때는 이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빨리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결정하실 때 그 5.5%라는 게 이제 달리 5.5%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한 4점 몇 프로 이 정도 아마 나올 건데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치팅이에요 치팅.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뭐 달리라고 하니까 근데 5.5%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걸 복리 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하시기 전에 이름 소장님하고 얘기해서 정리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 대표님은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단정적이 아니고 그냥 감으로 네. 바꾸는 게 나을지 아닐지. 저는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안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보험이라는 거는 갈아탈 때마다 사업비를 봉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별로 이제 좋은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식을 결정을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하는 방식 외에 다른 대안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한도 내에서 솔루션을 자꾸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음.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부분들 보시고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래서 이령 소장님 같은 경우는 바보 같을 정도로 자기 이익보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제 아까 세일앤 자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5.5%는 지금이니까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다, 저거다, 수익률이다. 네, 이거 이제, 딴 5.5%나 낮으면 이런 거 권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치, 5.5%는 진짜 지금이니까 저거 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혹을 받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다니면요 화법이라는 걸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쓸 때 가서 그게 최고의 무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 아까 얘기한 지금이 아니면
이 이윤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나오는 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완전히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진 않는데 약간 당신이 만약 지금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하시더라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과 나중에 그때 얘기 들어보고 할 걸 이러면 이제 별로잖아요. 그래서 예,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돈을 가족들한테 물려주는 측면들이 있는 거야. 예, 해외에 보면 장래보험 이런 식의 개념으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상상을 해보시면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프거나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내 사망보험금이 좀 있으면 진료받고 이런 데 좀 편하게 받을 수 있죠. 그죠?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새로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 애들 다 부담이다 이러면 아이고 이게 100%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측면들 또 부채가 있을 때 그걸 처리를 하느냐 이런 측면들 그런 다양한 측면들에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속세를 낼 때 내가 재산이 빌딩 하나밖에 없는데 세를 내려면 빌딩을 팔아야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현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고 이런 측면에서 종신보험이라는 걸 이용을 많이 해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 늘 얘기할 때 재건축하지 말고 리모델링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존에 가입한 이거 다 문제가 있어요. 새로 하시죠. 완전히 없애고 새로 하는 거. 기존에 할 때는 보험료가 100만 원인데요. 지금 새로 할 때는 보험료가 70만 원 줄고 보장도 좋았어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다 깨고 새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재건축 스타일인데 100만 원 내던 거는 보험료 5년만 내면 되는데 70만 원 내는 건 보험료 20년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장도 좋아지고 보험료도 줄이면서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이도 이미 들었지. 똑같은 보험료, 예를 들어 암보험이라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 있는데 보험료를 더 낮춰주면서 보장을 더 좋아준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필요한 것만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만 선생님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년,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리모델링 상담을 받아보시라 그래요. 근데 받아볼 때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라 그래요. 돈을 내고 상담을 받는 게 한 20만 원 돈을 내는 게 그래서 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세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세일즈에 넘어가는 것보다 그런 개념들을 저는 권유를 드려요. 그러니까 무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무료 상담을 하는 이유는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적 자체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돈을 받고 유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상담 자체가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상담을 잘해주는 게 그 사람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2, 3만 원 정도 보험료 더 내는 게 1년이면 2, 30만 원이지만 그게 10년 되면 2,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보면 실손의료비하고 3대 진단비, 생명보험 이런 것들 디폴트 3대 보험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하면 휴장애 보험 이런 거 얘기하고 치매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한 비용으로 하면 가입할 게 있다. 근데 보험 얘기하면서 꼭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게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보험 설계사들이 얘기할 때 적정 보험료를 8%에서 10%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험을 전혀 가입을 안 하시고 상담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적절한 보험료 우리 가정 수입 중에서 적절한 정도의 보험료 납입이라는 것들이 균형을 잡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최고는 있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험료가 10%가 넘어가면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다 지출이.
비용이 과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연금저축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저축이니 그거 말고 보장성 보험료가 10% 이상 나간다라고 하면 B예요. B.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1,000만 원짜리 납입을 했는데 자동차 보험료만 100몇십만 원씩 내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B고, 근데 낮아지는 거는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적절한 보험료를 낮으면서 소득의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몇 프로 이상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세일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예요. 경험치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상한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10%가 넘어가면 과다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4살? 네. 15살. 네. 저는 뭐, 30살입니다. 네? 30살이요, 우리 아들. 14, 15,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을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아세요?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싸요. 그래서 김석 교수님 그 생일 지났는지 만으로 30세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어린이 보험이 요즘은 100세 만기 이렇게 다 되잖아요. 보험료가 좀 싸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자녀 보험 가입하시면서 뭐 25세 만기, 30세 만기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전환을 하시는 게 좋아요. 100세 만기로. 그리고 어릴 때 관련된 보험을 하면 성인 보험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주변에 믿을 만한 분이 없으면 우리 코치분들 중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담 받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오늘 저기 보험 권유 우리 아들이 30살인데 이제 만으로 29살이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15년 동안 무슨 암이든 암에 걸리면 3천만 원 주는데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9,300원이래요. 15년 동안요. 예. 보장 그리고 기간이 예, 15, 예, 아, 일단 100세까지인데 15년 동안 9,300원인데 15년 뒤까지 암이 안 걸리면 75만 원 축하 격려금도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만기는 100세까지고 100세. 예, 예. 그 그러니까 다음에 어린이 보험인가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근데 그 진짜 싼 건데요. 모든 암 다 보장이 되는데 예, 납입 기간은 15년이고 예. 15년 뒤에는 뭐 많이 안 올라간대. 우체국 보험이라 국가에서 하는 거라 수익을 많이 안 봐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15년 뒤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많이 안 올라. 그러니까 15년 납이 아닌 거지. 그게 저 깜짝 놀랐네. 그게 뭐냐면 15년 동안은 똑같이 하고 그 뒤에는 보험료가 인상이 어쨌든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어린이 보험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 그럼 어린이 보험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거를 제가 마스터스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대표님, 저 큰아이 거는 20년 납, 20년 만기가 되어 있고, 매달 5만 6천 원씩 이렇게 아직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둘째는 5만 원씩 5만 원씩에서 10년 납, 30년 만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둘째는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납부는 끝났고, 30세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큰아이는 5만 6, 7천 원이 지금 20세까지 매달 나가면서 딱 20세 만기가 되면 지금 어린이 보험이니까 태아 때 가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요. 제가 그 이제 일반론이고 구체적인 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면 다시 가입해야 되잖아요. 하나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20살 때 가입할 필요 없이 지금 바꾸는 게 더 나은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자녀보험 20세 만기, 뭐 15년 만기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바꾸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물을 한 잔을 조금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들은 보험 가입하시면 그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 보장 범위를 이렇게 따로 관리하세요? 아까 교수님은 딱 이게 금액이 나오시던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무슨 암에 뭐 보장비 얼마, 진단비 얼마 이게 나오는데 봤지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거 다 관리를 기록을 하시나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저도 아까 그 부모님이 해주신 거는 다른 회사 거라 가지고 관리를 안 하고, 전부 다 지금 다 현대해상 거라 가지고 그냥 현대해상 앱에 들어가면 아이 것도 제가 계약자니까 조회가 되고, 또 요새는 보험비 청구도 전부 다 앱으로 다 가능을 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앱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 이런 것들을 그냥 핸드폰으로 이거 다 찍어가지고 그냥 서류 PDF로 바로 첨부 파일 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간단하고, 또 카톡으로 막 다 와요. 뭐 심사가 시작되었으면 담당자가 누굽니다. 이런 것도 다 오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잘 안 보이실 텐데 들어가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유지된 거 뭐 총 얼마나 납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이거 그때 90세였나 100세였나 몰라서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20회 납부에, 20년 납부에 그냥 90세 보장.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방금 신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조금 싸게 들면 뭐 20년 납 20세 만기 이렇게 하고 어차피 애가 성인 돼가지고 다시 들면 돼요. 그때는 성인이니까 엄마가 안 나와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보험 설계사에 따라서. 근데 그것보다 그냥 어차피 20년 넣어야 되는 거 조금 더 넣어가지고 그냥 90세 보장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좀 많이 달아놓는 게 아기 때 태아보험이 제일 싸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태아보험이 네 다른 애들보다는 좀 네 센 편인 것 같아요. 10만 원대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거의 모든 게 다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태아니까 제일 이제 뭐 뭐든 기본적인 뭐 무슨 질환 무슨 이런 거 다 싸고, 그다음에 뭐 남자 애기라서 골절이나 이런 거 많을 것 같아서 골절 특약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고 막 그렇게. 제 거는 이제 제가 짠 게 아니라 엄마가 넣으셨으니까 이런 거 못 짰는데 애기 거는 이제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맨날 만약에 저희 아이 앞에 골절됐을 때 얼마 넣어놨더라 이러면서 이 보면 보장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외우지는 못해요. 아까 교수님, 뭐 대표님 물었을 때 저도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도 옛날에 들었던 거는 암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낮은 것도 있고, 또 옛날에 들어서 좋았던 것도 있는데 낮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암이 뭐 또 최근에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표님 말씀처럼 실제로 국가에서 보장 많이 해줘서 실비가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나와야 하는 그런 돈들을 얼마나 넣어놨는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 계속 받는 암보험이 중요하고, 뭐 혹은 또 요새는 또 의료가 또 많이 발달해서 계속 또 암이 재발 덜 해가지고 거기에 돈 안 넣고 또 따르게 넣고 해서 교수님 대표님 말처럼 계속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엄청 관심을 가지고. 근데 저도 좀 잘 안 씌워서 기존형으로 듣기만 하고 대충 보고 아마 됐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남편 거는 그래도 어쨌든 가장이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뭐가 있으면 저도 중간에 한번 바꿨거든요. 남편 거는 한번 요즘 거에 좀 맞게끔 해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앱 쓰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보험 증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장롱에 넣어놨는데. 고맙습니다. 일세. 네. 아닙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고 나쁜 것보다는 조금 관점을 바꿔보면 조금 다른 얘기들이 많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좋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는 게 큰 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환경적 위험 잠깐 볼게요. 세금 많이 내고 싶으세요? 세금 많이 내고 싶으세요? 저는 많이 내고 싶어요. 한 100억씩 내고 싶은데 세금을 매년.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소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하면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이게 이제 세금이 따라와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특히나 이제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들만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거 몇 가지 조금 이슈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이제 개념들을 좀 잡아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사업 실패하고 큰 빚을 남겨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도 되나요? 이 아저씨 이런 게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뭐 빚 남겨서 돌아가니까 그 빚을 애가 지고 뭐 빚 갚으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스토리들인데 사업 실패하고 큰 빚을 남겨두고 가신 아버지. 저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야 되나요? 빚만 있으면 상속 포기하고 터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상속 포기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포기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 상속인들이 다 해야 돼요. 나만 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 동생이 그거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만은 포기하면 안 돼요. 같이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상속 포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사망보험금이 5억이 있어요. 이 5억은 어떻게 되죠? 포기하면 다 같이 포기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보면 사망을 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그 보험금이 수익자한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하면서 이 보험금은 수익자의 재산으로 귀속돼 버려요. 그래서 상속폭이라는 거는 대상이 뭐냐면 상속재산이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보험금은. 그래서 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포기 안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망보험금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도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빚잔치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사망보험금은 가족들한테 남아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 사업가들을 위한 다른 플랜 뭐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궁금증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보험금이 사망 시에 얼마가 된다는 걸 그 개인정보니까 다른 사람은 조회가 그럼 안 되는 거 맞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어둠의 경로로 다 알고 와서 보험금 있으니까 내놔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걸 내달라고 하는 법적인 상속 포기를 하면 법적인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런 거는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은행이나 법적인 절차를 하려고 할 때, 내지는 뭐 삼촌이나 형제라더라도 법적으로 그걸 징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게 없고 세금은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왠지 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세금은 이게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닌데 세법상으로는 간주상속이라 그래가지고 상속재산으로 그냥 간주해서 합쳐서 세금을 내려요. 다른 재산들하고 합쳐서.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5억밖에 없으니까 세금을 거의 낼 필요도 없지만 다른 재산이 있고 상속 사망보험금 있는 경우에는 다 합쳐서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니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가지고 새어머니랑 한 3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재산을 관리하셨어요.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그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다는 형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상속은 기본적으로 혈연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누구죠? 하정우 아빠 그 누구죠?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얼마 전에 애 하나 생겼잖아요. 김영건 씨. 그죠? 그 여자한테는 상속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자녀한테는 혈연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되게 골 때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30년 동안 가족으로 똑같이 사실은 이런 거 아니에요. 법률론으로 다 하고 했는데 상속 재산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배다른 동생이 누나 형들 몰락이 다 내 거야 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인분 얘기인데 자기 너무 당황했대요. 30년 동안 새어머니도 아니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정말 가족같이 잘 살았는데 사망하고 나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남이 들어요. 너무 당황했대요. 근데 다행히 이 가족은 워낙 뭐 관계도 좋고 동생이 자기 재산이라고 요구하고 이러지 않아서 다툼이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동생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으면 아무 방법이 없고 전부 다 그 동생한테 다 가는 거죠. 되게 황당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양자를 삼는 입양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절차 간단한 서류 작성하면 되거든요. 그걸 하면 다 상속권이 공동으로 생겨요. 되게 웃기죠. 그죠? 그거를 모르고 안 하면 상속권이 없어요. 혈연 관계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배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게 결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다라고 하면 그 자녀는 이 엄마의 상속도 받고 엄마가 원래 결혼했던 그 아버지의 상속도 받고 왜 혈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관계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법률적으로 친양자를 삼으면 기존의 혈연관계, 상속관계는 끊어지고 완전히 이쪽으로 기속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혼하는 가정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고 미리미리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연세 있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스크린하는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되게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과 제도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지와 게으름에서 오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세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스크린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엄청난 세금들을 우리가 지고 갑니다. 근데 그중에서 하나 알면 요즘 세대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속 증여세 관련된 부분이에요. 상속세는 1억 원 이하면 상속세는 다 10%고요. 20% 넘어가면 1억에서 5억까지는 20%, 30억 초과하면 50%거든요. 30억 초과하는 건 50%를 다 세금으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의 기준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워낙 오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래요. 그러면 30억이라고 하는 돈은 내가 자녀들한테 나누어 주는 돈이 누구한테 얼마 가느냐는 게 아니라 총액의 문제고요. 증여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갖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테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2천만 원, 성년이 됐을 때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주면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비과세 한도기 때문에. 그래서 1억 4천만 원까지는 자녀한테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최소 세율만 내자. 1억까지는 10%니까. 그래서 1억을 여기다가 1억을 더해줘서 1,000만 원만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면 1억 2천, 1억 2천, 1억 5천, 1억 5천에서 5억 4천만 원을 증여하고 4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럼 5억 원을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나는 별로 상관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1억밖에 없더라도 이게 수익이 따라서 돈이 쭉 불어나면 이게 돈이 5%라도 7억, 10억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10%가 되면 45억, 117억 이렇게 불어나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2022년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속세 내야 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때 되면 날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산이 있는 경우에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정리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녀들한테 조금씩 해주는 건 괜찮아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불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통장, 펀드 통장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게 10% 수익률이 쉽지는 않지만 10% 수익률을 잡으면 2천만 원만 해도 30년 지나면 3억, 9억, 23억 이런 식으로 불어나고요. 5천만 원을 정리해주면 8억, 22억, 5억, 18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돈을 요때는 정리를 해줬으면 세금이 제로지만 요 돈을 내가 나중에 사망을 할 때 상속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절반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조금씩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표는 뭐냐면 정여를 아까 본 것처럼 2천만 원 비과세 미성년자일 때 10년 동안 합산하기 때문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4천만 원을 정의하고 이걸 계속 불려내면 6억, 17억, 44억 이런 식으로 불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로 줄 수 있는 돈들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물론 저 돈이 저때 되면 물가 상승 때문에 좀 가치가 지금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인데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문가와 만났을 때 전문가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우리가 보험 설계사를 만나 상담할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 상품을 권유를 하는 건지 지수당 많은 상품을 권유하는 건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본적인 건 우리가 코치로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면 선생님들 이 질문들, 내 지키기 위한 질문, 진단결과 내 지키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지혜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예,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한번 쭉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끝. 네.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은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면서 처음 보강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힘드신데 또 참여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 보강을 하는 저의 이 애틋하고 애정이 담긴 마음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같이 얘기 나눌 만한 질문이나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오늘 나눈 것 중에서? 대표님 너무 늦은 시간에 진짜 고민이 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저번 주에 좀 해보고 그 대상자들을 해볼 과제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대표님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나중에 이제 아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해봐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만약에 학생들이나 뭐 캠프 같은 거에서 한번 활용해서 해보려고 하면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친구들 이렇게도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대학생은 그냥 제 대상자들을 생각해보면 일반 대학생들한테는 네 가지로 생각해보는 거, 저는 아까 그 스타벅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인사이트 그렇게, 네 가지로 요즘 애들 말로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가치 있게 소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냥 쓰면 안 돼요? 너무 귀찮은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는 이미 또 행복하게 벌기, 쓰기 이 네 가지 프레임이 중요한데, 저는 이미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접근해서 좀 돈에 대한 여유가 있거나, 어쨌든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는 친구들한테 만약에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 좀 인사이트나 동기부여를 해줄 만한 그런 요령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대표님?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김윤희 선생님한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때요? 혹시 탁 떠오르는 생각들 없으세요? 좀 제일 어려운 상대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심 있어 이런 분들한테는 막 저희가 설명을 해주고 하면 해보자 해봐야겠다 할 수 있는데 다 귀찮다 그냥 이미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엄청 부자가 아니어도 또는 또 돈에 대해서 경제적 여유가 많은 분들 중에서 더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 여유 있고 한데 그렇게까지 막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하나?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코칭이면 당연히 만날 기회가 없겠지만 집단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양한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요령이나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싶어서. 1차적으로는 제가 한 것처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 친구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들이 쟤는 정신없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아, 그런가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좀 더 건강하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집단에서는 그 집단에서 좀 얘기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막 내가 끌어가려고 얘기하면, 하지 말고. 네, 내가 네. 얘기하면 그것도 어떻게 잔소리나 이렇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네네네. 한마디 정도는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낙관주의다. 낙관주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안전불감증이다. 괜찮겠지. 그래서 점검해 보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맨날 해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평생에 이거 한 번 정도 아마 할 거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집중해봐라. 뭐 이런 정도의 표현들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그러니까 낙관주의라는 말을 저는 좀 안전불감증과 연결시켜 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야, 아마 한 번 할 걸 평생에. 그래서 오늘만 한번 집중해봐. 뭐 그 정도 얘기들 저는 좀 하는 것 같고,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다음에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은 딱 그 정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시스템이 이제 곧 유료 시스템이 세팅이 될 거예요. 그 전에 막 쓰보세요. 지금 제가 아무 통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야 지금 공짜니까 한번 해보자 막 해보세요. 그리고 시스템이 돌아가면 이제 결제를 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니까 그때가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적절하게 쉬어가는 구조 만들어서 이렇게 유료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통상 보면 일반적인 진단 시스템에 보다는 우리 코치님들이 훨씬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짜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어쨌든 공짜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시면서 돈 선생님들 받으셔도 돼요. 저는 돈 케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서 일단 저는 많이 처음에 시험이다, 시작한다, 연습한다 생각하고 많이 활용하고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시면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데 하면 다음 주 우리가 토요일까지인가 제가 일정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능하면 숙제 다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쫙 해서 그 자격증하고 쫙 돌리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멋진 분들과 사진 찍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저도 이제 며칠 동안 못 들어갔던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되세요.